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가게가 발전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고집스러웠다고?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이렇게 망치다니. 상실과 고통 후에 사랑은 깨진 가족을 치유할 만큼 충분히 강할까요? 최순자 여사의 여정은 용서와 불굴의 마음,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다.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55살 최순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일 겁니다. 제 남편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함께 김치 가게를 일구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짧았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재호는 겨우 12살이었죠. 아직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을 나이였는데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눈물로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라는 사실이 더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나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가게를 지켜야 했고 재호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남긴 집과 김치가게 덕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줄곧 이 가게를 키워왔어요. 처음엔 작은 동네 가게에 불과했지만 남편의 부지런함과 제 손맛 덕분에 점점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웃음소리, 손님들의 칭찬, 그리고 재호가 가게에서 뛰어놀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었죠. 남편이 떠난 뒤로는 제가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손님들이 남편이 없으면 우리 가게를 찾지 않을까 걱정도 했고 혹시 맛이 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치는 정성이야. 내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손님들이 알아줄 거야.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용기가 났습니다. 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고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게는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일만큼이나 큰 책임은 재호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재호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보다도 더 재호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모두 해야 했습니다. 재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일을 멈추고 숙제를 봐주거나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가끔은 재호가 집에 와도 웃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만큼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힘들 때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특히 남편과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서로 웃으며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주었고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도 작은 실수들을 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함께 만든 첫 김치는 맛이 좀 이상했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한 얼굴로 먹었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가 김치를 담글 때마다 떠오릅니다. 아마 그 추억이 없었다면 저는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 없이도 제가 가게를 이어가고 재호를 키울 수 있었던 건 결국 제 자신을 믿는 마음과 남편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가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남편이 꿈속에 나타나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너는 할 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잖아. 그 말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가게와 가정을 지켰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되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걸 배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삶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고 때론 너무 가혹하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제게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을 때면 남편과의 추억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지고
제 모든 노력과 사랑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된 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재호가 선택한 사람은 수빈이라는 이름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수빈을 만났을 때 그녀는 세련되고 지적인 모습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밝고 자신감 넘쳤으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의 똑똑함과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와 함께라면 재호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수빈은 자신만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선택에서부터 식전 장식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 생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주도적인 성격이 우리 가게를 더욱 발전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남편 없이 가게를 이어오면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제게 수빈의 적극적인 태도는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멋진 양복을 입고 수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은 제게 너무나 벅찬 장면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떠올랐습니다. 하객들이 떠난 뒤 조용한 시간에 저는 혼자 웨딩 사진을 보며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이제 재호도 자기 가족을 꾸리게 되었어요. 당신도 천국에서 축하해주고 있겠죠? 결혼 후 수빈은 우리 집과 가게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 서툴렀지만 수빈은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가끔은 제 곁에서 김치를 담그는 것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셨으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수빈의 성격과 가치관이 저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사업적으로 더 크고 현대적인 가게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에게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새로운 컨셉을 더 좋아해요. 우리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의견을 내놓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가게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전통 김치 대신 퓨전 음식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남편과 제가 함께 쌓아온 역사와 전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빈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매번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냥 미소를 지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좋은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충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빈은 확실히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가끔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지만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들 재호의 행복을 위해 그녀와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없이 혼자 재호를 키우면서 가족 간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니까요. 수빈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녀의 의욕적인 성격이 종종 저를 압박처럼 느껴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가끔씩 가게 운영회의에서 제 의견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바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이 저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가끔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저는 항상 좋은 생각이네.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말하며 상황을 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재호가 저처럼 혼자 고생하지 않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수빈의 성격이나 행동이 저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참아내고 있는 걸까? 내가 남편과 함께 만든 이 가게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이 되면 저를 괴롭히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안이 나중에 얼마나 큰 폭풍으로 다가올지 말이죠. 어느 날 재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와 수빈이 가게를 이어받아서 더 잘해볼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가게를 지키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떠오르면서 이제 정말 쉬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너희를 믿어야지. 그렇게 말하며 저는 가게를 그들에게 맡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재호와 수빈은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엄마, 이거는 가게를 저희 이름으로 등록하는 절차예요. 그래야 저희가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설마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단순히 이제 내 역할을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갈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던 직원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고 수빈은 가끔 저를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저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뒤 우연히 한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지인이 가게를 넘기셨다면서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넘기다니요? 저는 그냥 재호와 수빈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맡겼을 뿐인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서명했던 서류들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가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문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저는 곧바로 재호와 수빈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묻자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빈이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가게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더 키우려면 어머님 방식으로는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과 의심이 모두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니?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다니. 제가 소리치자 재호는 울먹이며 엄마, 미안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도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을 저버린 그들의 행동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게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호와 수빈은 가게를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고 저를 그곳에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애정을 쏟았던 가게를, 그리고 제 아들마저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가게가 이제는 저를 가장 깊이 배신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전주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전주는 더 이상 제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게도 잃고 아들마저도 제 믿음을 저버린 상황에서 저는 그곳에 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강릉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강릉은 남편과 함께 여행했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다를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추억을 의지 삼아 강릉에 가면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적한 마을에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집은 낡고 작았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그런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낡은 나무 바닥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이니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데는 자신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팔 곳이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이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저도 조금만 팔아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몇 명이 주문하더니 점차 소문이 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위로해 주었고 김치를 만들며 제 손끝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바쁘게 움직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지만 밤에는 고요한 집안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작은 부엌에 앉아 김치를 만들던 남편과의 추억,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가게를 지키며 꿋꿋이 살아왔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준 상처는 너무 깊었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한참을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강릉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돌아와서 김치를 담그고 저녁이 되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일상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걱정을 덜어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한 강릉의 바다는 저를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바닷가에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인생도 이 파도처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거야? 언젠가는 평온한 날이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김치를 팔러 나가다가 우연히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김치를 맛보고 매우 칭찬했지만 한 명이 혹시 전주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 그 유명한 김치 가게랑 같은 맛인 것 같아서요 라고 묻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찌르던지 그저 웃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과거를 잊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잊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크게 울었습니다. 혼자 작은 방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속상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남편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제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씻어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릉에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밤에는 제 마음을 다독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겠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김치를 통해 다시 한번 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릉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단조롭고 외로웠지만 그럭저럭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와 김치를 만들고 저녁에는 조용히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작은 방에 앉아 김치를 담그고 있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순자 어머님이시죠? 저는 재호 씨와 수빈 씨의 변호사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재호 씨와 수빈 씨가 재정적 사기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가게 운영 과정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된 혐의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두 분이 어머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폭발하듯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전화를 받아야 했을까? 아니, 이들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있긴 한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잠시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더 슬퍼해야 할까? 제 삶을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재호와 수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때 제가 사랑했던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느껴졌던 사랑과 자부심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전날의 통화 이후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상처와 배신감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어머니로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하자 저는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삭막한 벽과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재호와 며느리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고 두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호는 마치 몇 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눈에는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 제 자랑이었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수빈 역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는 온데간데없고 비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배신하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이미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빈도 재호를 따라 울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머님과 가족을 이렇게 망쳐놓았어요. 그들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준 상처는 너무나 컸고 그들의 눈물을 보며 쉽게 마음이 풀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정말 알고 있는 거니? 제가 차갑게 묻자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빈도 재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만은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내 가족이다. 내가 이들을 완전히 외면해버리면 너 자신은 정말 괜찮을까?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미우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내 아버지가 남긴 가게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재호와 수빈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제게 믿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로서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저는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그들을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끊임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내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준 상처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재호와 수빈의 울음과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그들을 품고 싶은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잘못이 크더라도 그들이 제 아들이고 며느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주는 책임과 의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준 상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엄마도 너희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호와 수빈은 저의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는 눈물을 닦으며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잘못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지만 저는 그 간절함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는 공짜가 아니다. 너희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내가 가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깨달아야 한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편에서 약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또한 그들을 다시 믿을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다시 주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 번 배신당한 믿음을 다시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일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재호와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어쩌면 이 순간이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잘못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것이 제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보여준 미우침과 눈물이 거짓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릉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여전히 재호와 수빈을 용서하는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아이야. 그리고 내가 옳은 길로 이끌어준다면 그들도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와 수빈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치소로 이송된 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묘한 고무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아직 미완성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며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분명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릉에서의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고립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전주의 가게를 떠올리며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새롭게 펼칠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큰 여유는 없었지만 그동안 김치를 팔며 모은 돈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지만 아늑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별표 순잔의 밥상 별표로 정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따뜻한 집밥과 정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메뉴는 김치를 중심으로 한 전통 한식이었고 제가 손수 만든 반찬과 찌개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찾아오는 손님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솔직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제 마음을 담았어요.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고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저를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식당이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근처의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름의 영감을 얻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을 보니 저도 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식당을 열기로 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강릉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제가 힘들 때면 서로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재료가 부족하면 저희 집에 있는 걸 가져다 쓰세요. 라며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강릉이 제 진짜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손님들의 따뜻한 반응이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며 행복한 얼굴로 식당을 떠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한 끼 식사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호와 수빈은 긴 재판과 수감 생활 끝에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하고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들을 완전히 잊으려 노력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일하던 중 문 밖에서 낯익은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재호와 수빈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재호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빈도 예전의 당당한 모습 대신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재호가 작게 제 이름을 부르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반가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여전히 제 아들이었고 그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요. 우리가 한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엄마가 하시는 식당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수빈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진심으로 도와드리며 다시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진심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그리고 진짜로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보여줘라. 말로만 하는 사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후로 재호와 수빈은 매일같이 식당으로 나와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노력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제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챙겼습니다. 그는 주방에서도 홀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해냈고 손님들에게도 진심 어린 미소로 대했습니다. 수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당당함 대신 겸손한 태도로 식당의 작은 일들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가끔씩 식당에서 김치를 담글 때면 수빈은 제 옆에서 조용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해야 맛이 더 좋아지죠?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움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식당에서 일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가끔씩 저를 보며 엄마, 제가 더 빨리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진짜로 변했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도 식당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몰랐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때 어머님의 방식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전통과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말 속에서 후회와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호와 수빈은 식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손님들 역시
그들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단 일을 마치고 모두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강릉의 작은 식당은 이제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누는 대화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이 비록 큰 상처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떠올려도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수빈이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뉘우침과 변화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과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모습은 저를 설득했고 그들을 향한 제 믿음을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는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김치를 만들던 날, 재호가 어렸을 때 김치 속에 손을 넣으며 장난치던 모습, 그리고 강릉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하며 긴장과 설렘 속에서 김치를 담갔던 순간들까지. 김치는 제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여정과 가족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손수 만든 김치와 몇 가지 반찬,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와 수빈은 이제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고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순간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재호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 김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릴 때 먹던 맛 그대로네요. 그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빈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를 배울 때마다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낍니다. 저도 언젠가는 어머님처럼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치를 잘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진심으로 담그면 그 맛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야. 그날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음을 느끼는 순간이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잠시 거실에 앉아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기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랑과 용서에서 온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겪은 고난의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제가 배우고 성장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잘못에 대한 용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 또한 스스로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볼 때 그것이 제게 남긴 고통보다는 그 고통을 극복하며 얻은 교훈에 더 집중합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저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순자야, 너는 정말 잘 버텨왔어. 지금의 너는 아픔을 넘어선 너야. 그리고 너의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저녁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